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병우의 척추 라이브에서 척추 관련한 유용한 건강 팁과 그다음에 최신 직연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소개하고 있는 저는 연세 산돌병원의 김병우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2월 달 거의 마지막 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3월 달부터 방송을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어느덧 이제 겨울도 다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봄의 기운이 스스로 오는 것 같습니다. 주말부터는 또 날씨가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따뜻해진다는 소식도 있으니까, 나라 안팎으로도 좋은 따뜻한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또 특히, 저희 비욘드 시청자분들께서도 저희 병원이나 아니면 홈페이지 통해서 많이 주시는, 질문들도 있는데, 제가 계속 그런 질문들을 듣다가 보니까, 환자 본인이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기는 많은데요. 보호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왜냐면 이제 부모님의 건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좀 중점을 두고 준비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이제 본인의 건강을 챙기시는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도 또 중점을 두어서 한번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스노클리님이 기습 질문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스노클리님. 반갑습니다. 혹시 허리 수술을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나이는 사실상, 제한은 저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70세까지는 수술을 할 수 있고 70세 이상은 안 된다. 뭐 85세, 90세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환자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강의 때 조금 더 다뤄볼 거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강의 때 이야기해 볼게요. 몇 살이냐?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환자의 개개인의 상태가 결정하는 것 같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강의에서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좋으니까 오늘 강의와 무관하다 하더라도 뭐든지 질문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시고 또 다 못다한 내용들은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거나 저희 연세산돌병원 산돌TV 통해서도 제 지휘 보기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커뮤니티 통해서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갑작스럽게 질문이 훅 들어왔어요. 네. 이 질문은 누구 질문인지 주제 전에 조금 다른 병이기는 한데 커뮤니티 질문이라고 되어 있군요. 네. 요거 한번 방송 나가기 전에 한번 다뤄볼까요? 예, 좀 약간 다른 내용이어가지고. 제가 신경외과 전문이다 보니까 나온 질문 같은데, 커뮤니티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가 사업을 접는 차에 최근 머리가 아팠대요. 두통이 있었던 거죠. 머리 감으려고 머리 숙이거나 화장실에서 힘줄 때 머리가 띵 하니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CT, MRI 다 찍어보고 모야모야병이라고 합니다. 대뇌 신경이 아예 없고 작은 신경들로만 있다고 지금까지 별일 없었던 게 신기하더라고 하더라고요. 경기도 병원에서 알게 되었고요. 이런 경우 서울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좋을까요? 꼭 추천해 주시고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은지 아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신경외과 의사다 보니까 이 질문이 들어온 것 같고 제가 척추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뇌와 관련된 수술을 하지는 않아서 내용이 조금 최신 업데이트하고는 조금 멀 거는 같아요. 그 점을 한번 양해를 말씀을 먼저 구하고요. 모야모야병이라는 것이 일본어인데 모야모야라는 게 이제 뭉게뭉게 같은 느낌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이 대뇌신경이 아예 없고 이건 잘못된 내용이죠. 신경이 아예 없으면 문해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고요. 대뇌 혈관 큰 혈관들이 보여지지 않고 작은 혈관들로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모야모야라고 뭉게뭉게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연기 이렇게 피우면 나오는 그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대뇌 조영술을 하면 뇌혈관 조영술을 할 때 그런 양상으로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혈관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커뮤니티 질문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머리가 아팠다라고 하는데 두통은 사실상 모야모야의 정확한 증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예전에 제가 강의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두통의 양상만을 가지고
병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감별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두통은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머리를 감으려고 하거나 힘줄 때 띵하니 이상하다고 했죠. 요게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뭔가 이상한 두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레트닝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내가 환자가 느끼기에 이건 예사 두통이 아니야.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술 많이 마시고 다음날 띵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잠 못 자서 띵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뭔가 느낌이 안 좋은 두통이 온 거죠. 자, 요게 이제 굉장히 키포인트인데 모야모야병은 어렸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어떻게 이 지금까지 별일 없었던 게 신기하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왜 그렇냐면은 자, 혈관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렸을 때에도 머리에서 혈류량을 많이 요구할 때라든지 혹은 어떠한 신체적 활동을 해서 뇌 혈류량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때 증상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엉엉 운다든지 아니면 뜨거운 음식을 먹다가라든지 그럴 때 증상이 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모야모야병은 우리 뇌가 겨순환이라는 걸 만들면서 저절로 적응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될 때까지 그 정도의 산소를 요구량, 디맨드를 쫓아가지 않을 만큼 평형 상태를 잘 이루고 있다가 어른이 되어져 가지고 이 겨순환이 잘 안 만들어진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도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랑 어른일 때랑 증상의 양상이 약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 어느 병원을 가면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3차 병원을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2차급 병원에서는 모야모야병은 흔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뭐라고 그럴까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우선은 MR만을 가지고 결정을 하지는 않고요. 스트레스를 줘서 그때의 머리에서 요구하는 양과 실제로 혈류량의 대비를 보았을 때 부족함이 있는지를 보는 검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언니인데 사업을 하셨으니까 성인일 것 같잖아요. 지금 이 언니가 뭐 11살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이가 있는 성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혈관 우회수를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조금 장비와 그다음에 의료진이 좀 갖추어진 상태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빅5 병원 정도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랑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이때 모자라는 이 혈류가 분명히 존재하거나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바이패스를 해줘서 혈류량을 맞춰야 될지를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아마 저의 대답일 것 같습니다. 자, 뭐니 해도 님께서 최고 안녕하세요라고 하시면서 오늘 강의 잘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커뮤니티 질문은 여기서 대답을 맞춰드리고 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노년 허리 수술을 받았을 때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가 오늘의 제목이에요. 뭐니 해도 건강의 최고님께서도 허리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고 그러네요. 아유,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간에 간단한 거여도 허리 수술이든 아니면은 뭐 무릎 수술이든 시술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걱정이 많이 되죠. 자, 미리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될지 휴식을 하는 게 도움이 될지인데 뭐가 도움이 되냐? 오늘 비욘디 강의를 시청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러면은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님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주제로 한번 강의를 이어나가 볼게요. 자, 우리가 노년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사실상 예전에 제가 레지던트일 때는 허리 수술을 사실상 70대가 하는 경우에도 아침 컨퍼런스 시간에 교수님들께서 이야기가 많으셨어요. 예. 왜냐하면은 야, 이 수술 이거 해도 되냐? 환자 걱정도 많이 하셨고 위험하다 이런 길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이게 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부터 한번 노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방송 일정은 지난번에 설명드렸고, 자, 노년은 이제 올드에이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노년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는 신체적이나 인지적이나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저하돼서 개인의 어떤 자기 기능과 사회 구성으로서의 역할 기능도 약화가 시작되는 시기를 노년이라고 그러고, 이제 60세가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회과학적인 포인트도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활 연령 측면에서는 노인이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55세에서 60세, 사실상 노인이라 보기는 힘들겠죠. 이때는 아직까지 일을 하고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고, 65세에서 74가 이제 예전에는 퇴직자 계층이 많아지는데, 요즘은 이것도 사회 계층에서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과학적인 연령층에서도 75세 이상이 좀 병약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고 궁핍한 계층이 늘어나고 우리가 어떤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보통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WHO에서는 초기 노년기를 65세에서 75세, 그 다음 75세에서 85세, 후기 노년기를 85세 이상 정도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도 이 기준을 가지고 65세부터를 노인으로 많이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년이나 이런 것들도 이 연령대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65세께서 오셨는데 할아버지라고 하면은 요즘은 정말 좀 무안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도 너무 관리를 잘 하셔서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또 어떠한 경우에는 65세여도 정말로 노쇠하셔서 어르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는 개개인의 차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65세를 우리가 노년이라고 생각을 좀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조금 더 연령층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무래도 기대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우리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되게 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 수명 역시도 80세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 평균 수명 증가와 함께 노년의 정의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고령의 수술이 상대적으로 위험해서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레지던트 때만 해도 70세라고 하면은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또 이런 수술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그거 너무 수술이 크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컨퍼런스 씨가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80세는 그냥 웬만하면 당연히 안 하는 거지가 거의 주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60대여도 정말 이때부터 노인으로 판단을 하면서 수술 준비를 좀 철저하게 했던 것 같고, 70대는 굉장히 위험하게 받고 80대는 수술을 못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대학병원이나 아니면은 전문병원이나 모든 대부분의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 평균적인 연령대가 70대인 것 같아요. 60대만 되더라도 저도 60세면은 젊다는 표현을 저절로 쓰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기대 수명의 증가와 함께 아무래도 이런 노년 계층에서 고령에서의 수술 수요가 상당히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환자의 층이 두터워지고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또 병원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수술의 기법이라든지 마취라든지 수술 전후의 환자 케어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많은 개발을 하시고,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환자 맞춤형으로 발전을 시켜 나오시면서 우수한 성적을 계속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환자분들의 이런 요구량도 많아지지만 그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병원의 역량도 함께 성장을 하면서 이런 수술 연령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 듣는 에피소드나 혹은 또 온라인 상담 아니면 이제 고객 문의 전화 이런 거죠. 환자들이 문의 전화를 해오시는 것들인데 어머님이 80세이신데 우측 엉덩이가 너무 아프시고 걷기가 힘들어 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리까지 저린데 병원에서는 협착증이어서 수술이 필요해요라는 말을 하면서 수술이 될까요?라고 물어보시게 되거든요. 우리가 70세 정도까지는 그냥 수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호자도 환자도 의사도 그리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75세부터는 조금 갸우뚱하는데 80세부터는 굉장히 이제 망설여합니다. 의사도 그렇고요. 변수가 분명히 존재하고 80대부터는 고령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변수도 많고 위험도도 증가합니다. 이 증가하는 곡선이 쭉쭉쭉쭉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누게 되고 또 가족분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술을 하고 나셔서 노쇠가 급격하게 진행되어서 개인의 기능이 더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걸 기점으로 건강이 매우 악화되거나 해서 가족들의 어떤 걱정의 중심이 되는 그런 경우도 충분히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런 걸 우리가 직접 보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친구 뭐 어머니가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안 좋더니 1년 동안 거의 누워 계시고 참 힘들어서 모임에도 못 나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덜컹하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도 존재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 부모님의 역할에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이걸 하는 것이 맞을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년에 있어서 허리 수술을 만일 앞두게 된다면은 진짜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지와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환자의 관점에서 챙겨봐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고령계층에 특히 80세 이상부터는 의사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70대에서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이제 제가 기준을 80세로 잡았던 이유는 여기서부터는 많은 부분들이 공감대를 가질 것 같아서 나이를 고령을 80세라고 했는데 개인의 차이에 있어서는 75세 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75에서 80세 정도 이상의 연령대가 되면 의사들의 이야기들이 탁탁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사연에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엉덩이 오른쪽이 많이 아프면서 다리까지 저리면서 걷기를 많이 불편해하는 어머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통 이러한 경우에 이제 처음에 통증 클리닉이나 정형외과에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상 그때뿐이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되고 야 진단부터 제대로 해보자 해서 MRI를 찍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협착증이 진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이제 요거는 전방전이증이 있어서 허리뼈가 좀 어긋났습니다. 약간 어긋났고 뭐 추간공도 이쪽은 막혔고 막힌 마디가 세네 마디여가지고 이거는 좀 수술을 하시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은 시술이라든지 그런 걸로 한번 해보시죠 라고 추천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을 만나게 되면은 이건 어차피 수술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 나이가 있으셔도 뼈 상태라든지 건강 상태만 괜찮다면 한두 마디 정도는 고정을 해서 유압술로 진행을 해봐도 좋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또 의사가 있어요. 또 어떤 의사는 만나면 이거는 내시경으로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고 내시경으로 치료하면은 완전히 해결을 지어줄 수 있다. 예, 그리고 유압술을 하면은 큰일 납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의사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그냥 뭐 내시경으로는 확실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치료를 하더라도 구멍 뚫어서 그걸 어떻게 다 확인을 하겠냐.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을 하려면은 조금 절개해서 현미경으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내시경 선생님들은
이 선생님은 또 뭐 구멍을 하나 뚫고 이 선생님은 두 개를 뚫고 그러면 이제 환자와 보호자들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머릿속도 복잡해지고 수술이 꼭 필요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간자침 매니아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병원마다 선생님들 의견이 다를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술을 받기 전에 여러 병원을 가보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저는 두 곳 정도의 병원은 꼭 가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협착증은 의사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병이에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쓴다고 하거나 내과적인 병들은 좀 진단에 있어서의 플로우, 그 흐름이 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워크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검사에 맞춰서 병기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거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게 의사들의 또 큰 일 중 하나예요. 그래서 학회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많은 환자들을 모아서 이 환자들을 다 분류를 해서 이 분류를 했을 때 이 치료가 얼마나 합당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고 자 서바이벌을 증가시켰으면 다음에는 정말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정말로 가성비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막 따져보는 이런 다양한 이 다방면의 연구를 우리가 내과적 질환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협착증은 통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개인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환자가. 그렇고 또한 의사들마다도 개인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고 또 의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치료 방법에 대해서 본인이 신뢰를 하고 그걸 믿음을 바탕으로 환자를 자신감 있게 치료하려고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환자가 의사한테 맞춰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요. 저는 수술을 나라고 하는 의사는 간단한 디스크는 내시경으로 수술하고 협착증은 현미경으로 수술하고 전방전이증은 가능하면 유압수를 하는 의사예요. 저는 이렇게 치료를 해갖고 10년 동안 좋은 결과를 보내오면서 좋은 진료를 해왔다고 믿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의사의 머릿속에 있는 그 알고리즘 안에서 이분은 경미한 디스크니까 내시경으로 가고 이분은 협착증이기 때문에 좀 심하네. 이거는 근데 아직까지 유압술은 아니니까 조금 절개해서 현미경으로 황색인대 제거술을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의사의 알고리즘 상에서는 그렇게 믿고 진료를 해온 거죠. 하지만 또 다른 의사인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양방향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는 의사예요. 저는 그냥 전방전이증도 추간공 협착증도 디스크도 두 마디든 세 마디도 전부 다 양방향 내시경으로 수술을 해왔고 대부분의 환자가 잘 나았어요. 그러면 이 의사는 이것을 믿음으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바탕을 가지고 진료를 해왔기 때문에 환자분한테도 이렇게 치료를 해야 맞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무지 헷갈려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군다나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고 노년이고 하면은 걱정도 태산이고 뭐가 맞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척추는 아무리 멀리서도 소개를 받게 오게 되고 또 환자들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병원 가는 몇백 킬로가 떨어진 곳에서도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찾아서 오시는 게 척추 질환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자칩 매니아님께서 의견이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정말 이 질병의 특성상 협착증과 허리 수술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받기 전에 두 곳 정도의 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의 상태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선생님과 합심해서 이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강의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좀 봐야 될까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술이 필요할까, 시술이 필요할까라는 이야기도 이제 처음부터 나누어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환우회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환우회에서도 이야기를 저한테 궁금해서 또 환우회에서도 질문도 주시고 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 너무 아프죠. 통증이 심하고. 근데 수술을 하다가 잘못되면 방법이 없고, 정말 큰일 난다는 데고, 시술은 하나만 다 똑같다고 하던데, 사람들이. 어차피 수술한다고 하던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나눌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환자분들이 시술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수술을 해야 될까?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하시게 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노년에 있어서는 협착증이든 디스크든 질환의 구성 자체는 크게 다름이 없어요. 신경 뿌리가 눌리게 돼서 생기는 증상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신경 차단술과 비롯한 주사 치료 정도는 꼭 해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주사 치료로 효능을 또 잘 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주사 치료를 몇 번 해봤는데도 안 된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막혀서 주사 치료를 맞았는데도 얼마 못 간다든지, 그러면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특히 노년에서의 협착증은 시술이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고요. 하지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협착증이라고 하는 게 꽉 막힌 협착증도 있지만 경도나 아니면은 한 2단계 정도의 협착증도 있거든요. 이런 때에는 또 연령을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수술보다는 비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또 시술이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지만 참 이게 어려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통증을 고령의 연령에서 계속 시달리게 되면 급격한 삶의 질의 감소와 함께 노쇠가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건강하셨던 분도 일주일 뒤, 2주 뒤, 한 달 뒤면은 확 늙습니다. 자제분들이 되게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지난달에 봤을 때는 이렇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영 상태가 안 좋으시네?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급격한 노쇠가 진행이 되었을 때는 자신 있게 수술을 이야기했던 선생님들도, 이건 좀 변수가 있는데, 힘들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상태가 이르를 수 있게 되고 수술이 어쩜 어려울지 않을까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고령의 연령에서는 통증이 의미 있게 아주 심한 통증이 동반돼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분명하면 수술적 결정을 하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질환들이 있는지 한번 쭉 볼게요. 대표적인 질환들이 몇 가지 열거해봤는데 협착증, 디스크, 추간공 협착 전방전이, 측만, 악박골절들인데 대부분이 다 병명은 다르다 하더라도 신경 뿌리를 어딘가에서 누르게 돼서 생기는 통증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인들은 이러한 병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한 가지만 있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은 대다수의 환자에서는 세 개가 병이라면 한 개 정도가 의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선택을 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의사들이 의견이 다른 거는 이 잘 선택하는 그 과정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에는 여기만 하고 아니면 요 두 군데를 하고 요거에 있어서도 차이가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잘하는 치료에 합당한 것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는 수술 방법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선생님들은 요 수술, 이 수술, 이 수술 이렇게 A, B, C의 수술이 달랐는데 이번에는 자, 그래. 그러면 예를 들어 내시경 수술을 한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내시경 하는 선생님들 찾아갔더니 A 선생님은 2개를 해야 돼. B 선생님은 1개를 해야 돼. C 선생님은 3개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또 의견이 나뉘게 돼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환자 사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아셨으면 좋아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들 몇 개만 이야기를 할게요. 너무 당연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저는 신경성형술과 같은 시술부터 시작해서 나사를 박는 수술까지 다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은 감압술을 하는 것이 고령에서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감압술과 유압술은 비교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연령대에서 성별도 여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75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대부분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고, 또 척추 질환을 오랫동안 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감속증이나 시상면 불균형과 같은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허리가 굽었다는 뜻이에요. 뼈도 약하고 근육도 없고 몸도 굽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일단 대부분의 선생님이 유압술 자체를 권유를 잘 안 하십니다. 안 하시게 되기 때문에 감압술을 선택하시는 것이 당연히 맞아요. 하지만 단 감압술보다는 꼭 유압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리성 전방전이증이라든지 아니면 양쪽이 완전히 막혔거나, 그런 경우에는 감압술로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결국에는 재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유압술을 또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감압술이 좋겠지만, 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압술이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척추를 하시는 선생님이 연령대가 많으시면은 나사를 박는 유압술보다는 무조건 감압술로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감압술로 치료를 좀 해서 환자의 통증을 좀 가라앉혀 주려고 노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술의 범위예요. 이 수술의 범위가 왜 중요하냐면은, 노인은 검사를 하게 되면 일단은 협착증이 한 군데만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4, 5번의 협착증이 가장 많지만 3, 4번 협착증도 있고요. 4, 5번 협착증도 있고, 그 아래 거도 나쁜 경우도 있고, 2, 3번도 안 좋고, 아니 저기 등의 흉추에도 나쁜 곳이 있고 이러거든요. 그럼 그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술의 범위 역시 최대한 줄여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나누든 3번에 나누든 그걸 고려해서라도 가장 유력한 몇 가지를 감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 범위로 확실한 증상이 있는 부위만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질문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른쪽, 왼쪽 어느 쪽이 아프세요? 근데 왼쪽이 아픈데 오른쪽도 어쩌고 말씀하시면 제가 우측도 많이 아프세요? 미미하세요? 집요하게 여쭤봐요. 그래서 왼쪽이 아프고 우측은 거의 아프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우측은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환자 사례를 간단하게 보면서 볼게요. 8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4번, 5번에 협착증하고 위에도 약간씩 있어요. 중증으로 협착이 신경관 자체가 완전히 막힌 형태는 아니지만, 이런 형태로 뼈가 자라나서 신경 구멍을 막고 있는 환자예요. 특히 심한 쪽이 어느 쪽이냐면은 제가 화살 표시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으로는 관절이 약간 어긋나서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근데 우측 증상이 전혀 없어요. 예, 우측은 아무렇지도 않으시고 왼쪽 엉치 통증만 있어요. 걸어갈 때마다 칼로 후비는 것 같아서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사 치료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그랬더니 주사 치료는 2, 3번 했는데 자기가 당뇨가 있기 때문에 인슐린을 하고 있어서 주사를 맞으면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간대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한 번 맞고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안 된다 하면서 안 해줘서 몇 군데 병원을 옮겨가면서 맞았는데 항상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분이 지병이 좀 많으신데
콩팥 질환이 있어서 만성 신부전 상태인데 투석을 가기 거의 직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혈 기능도 떨어져서 헤모글로빈, 혈색소도 이제 9.4밖에 안 되고 빈혈 상태인 거죠. 그리고 콩팥 수치는 2.99, 사구치의 여과율은 14니까 자칫 잘못하면 투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수술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거고, 전방전이증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오른쪽에 있는 것 때문에 만일에 왼쪽을 수술을 하게 되면은 우측이 흔들거려서 결국에는 아프게 될 거다. 그래서 처음부터 양쪽을 다 깎아야 된다. 어떤 선생님은 감압술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어차피 이건 전방전이라서 결국에는 유압술을 해야 될 거다. 그 이제 보호자분도 환자분도 너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황을 판단이 못하는 상황에서 또 계속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너무 조절이 안 돼 갖고 오시게 됐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환자의 아픈 쪽만 수술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요추 4호번 왼쪽만 수술을 했어요. 오른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거죠. 그대로 놔둔 거예요. 수술 후 1년 이상 지금 특이 증상 없이 잘 지내고 계시거든요. 이게 그냥 흔들림이 크게 없어서 그냥 우측은 그냥 굳은 살처럼, 그냥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때 비유를 잘 쓰는데 흉터가 된 거예요. 예.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흉터져서 막 이 화상의 흔적이 있어요. 굉장히 보기 흉하지만 만져도 아프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조그만하지만 방금 찔린 거는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이 협착증이 우측이 사진상으로는 심하지만 그냥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감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병도 많은 상태에서 감압의 범위가 늘어날수록 척추는 불안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으로만 감압술을 진행해 주셔도 크게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그 부분만 저는 감압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근데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안 된다. 이거는 결국에는 여기를 감압하면 우측이 분명히 흔들릴 거고 척추 자체가 흔들흔들해질 텐데 이거는 고정 아니면 안 된다. 손대면 계속 도미노처럼 손댈 거다라고 말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실제로 그런 경험을 또 본인도 했기 때문에 환자한테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잘하는 스타일대로 믿고 가보시는 것도 이러한 경우에는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령에서는 증상이 있는 부분만 감압술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환자만 꼭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우측이 심하고 좌측은 우측에 비해서 그리 심하지 않았고 4, 5번이 딱 도드라지는 병변이니까 여기만 감압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환자가 또 이렇지는 않습니다. 복잡하고 얽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마취나 수술 후에 회복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술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은 우리가 조기 회복 프로그램을 많이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처음에 수술 계획에서 거의 결정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다음 케이스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제가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것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누어서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자, 다음 환자분을 보실 텐데, 이분은 80세 여자 환자, 같은 나이대 분인데 아까 전에 환자 MRI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분은 이제 여기가 5번, 4번, 3번, 2번인데 이 세 군데가 의미 있게 확실하게 좁아져 있어요. 특히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2, 3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황색인대가 이만큼 두꺼워져서 완전히 누르고 있고요. 3, 4번 같은 경우에는 좌측으로 후관절 낭종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4, 5번은 신경이 돌아나가는 입구 쪽으로 후관절이 비우돼서 완전히 신경을 누르고 있고 환자의 증상 자체도 거의 5번 신경을 따라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증상은 양쪽이고 우측이 조금 더 심한 상태예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느냐? 의사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추 2, 3번, 3, 4번, 4, 5번 협착이고 3, 4번은 좌측에 후관절 낭종을 동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수술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자, 유압술은 이 나이 때에 세 군데를 다 유압을 하게 되면은 나사가 8개를 박아야 되는데 그거는 오히려 불가능하겠죠. 그럼 선생님들이 약간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4, 5번만 나사를 박고 나머지는 깎아서 넓혀주겠다. 아니면 나머지는 다 그냥 깎아서 넓혀주겠다. 전부 다 절개술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상처의 길이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마디만 수술을 할 때에는 사실상 구멍을 몇 개 뚫냐 아니면 조금 절개하느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게 되는데 세 마디가 되면은 이게 레벨이 너무 길어져요. 그러면 상처가 굉장히 사이즈의 차이가 커지게 되고 특히나 뒤쪽에서 근육량도 부족하고 근소실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뒤쪽에 있는 지지대를 잃게 되면은 수술 후에 회복도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리고 절개창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 출혈량이나 합병증의 빈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멍을 뚫는 내시경 수술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절개하던 거를 구멍 3개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를 감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많아요. 그리고 환자분은 혈압에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었고 오랫동안 노쇠돼 가지고 환자의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나누어서 수술을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4, 5번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양쪽 위에 거를 깎아서 세 군데를 모두 수술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우리가 마취의 형태도 마스크 마취를 이용해서 인공호흡기를 하지 않고 환자의 자가호흡으로 마취를 해서 처음에 4, 5번 부위를 깎아서 넓혀준 다음에 이틀 정도 있다가 4, 5번 부위가 안정화된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로 두 군데를 깎아서 넓혀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수술로 세 부위를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한 것이고 1년 이상 특이 소견이 없이 잘 지내고 계시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고령의 환자한테 있어서는 통증에 동반하는 척추 질환이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노쇠를 급격하게 진행시키기 때문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최소 침습 수술로 최소한의 범위로 수술을 계획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여러분이 알아야 될 가장 키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수술의 방법이 모든 것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뭐 내시경 수술 아니면은 넓혀주는 수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지금 내시경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이런 저의 좋은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숙련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사는 이런 내시경 수술 기법으로 이러한 수술을 완전히 잘 해낼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엔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숙련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라면은 부정확한 수술이나 아니면 불완전한 수술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환자한테 잔존감이 남을 수 있죠. 그리고 내시경은 수술은 절대 시술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절개에서 하는 수술과 내용물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나 이런 합병증의 빈도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그냥 가볍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수술의 내용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감압술을 해서
넓히고 뼈를 깎아내고 황색인대를 제거해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의 숙련도로서 결정을 하는 거고, 방법을 너무 많이 고집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명하신 척추 선생님들 중에서도 내시경을 하지 않는 선생님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과도 좋고 수술도 정말 잘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듣게 되면은 이 방법에 굉장히 몰입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숙련도의 차이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이 그런 걸 질문하거나 물어보실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왼손 투수든 오른손 투수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어느 손에 던지는가. 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동 기량과 선수로서의 능력이 중요한 것처럼, 결국에는 의사가 어떠한 수술 방법을 하고 있느냐, 그 수술 방법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사가 그 수술 방법으로서 숙련도가 얼마만큼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거를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456번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견이 다른 이유가 다 있군요.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멍을 적게 뚫을수록 무조건 좋은가요? 자, 제가 말했죠. 무조건 좋은가요는 아니죠. 숙련도의 차이인데,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침습의 정도가 적을수록 당연히 좋습니다. 우리가 개복을 하는 수술이 여러분들이 머리에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가 개복을 해서 하는 수술이 예전에는 너무나도 스탠다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개복을 잘 안 해요. 그냥 배수술은 복강경을 하는 게 스탠다드예요. 근데 복강경도 발전을 해서 이제 배꼽으로만 구멍을 하나 뚫거나, 단일공 복강경이죠. 아니면은 로봇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더 비침습 쪽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결국에는 숙련도만 완성이 되어진다면,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당연히 비침습적인 게 좋죠. 그래서 무조건은 아니고, 그러한 전제 조건을 갖고 있다면은 당연히 비침습적일수록 구멍이 작을수록 좋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하이 SY님께서 2년 전에 디스크 감압술을 받았는데 아직도 아파했던 엉덩이 쪽 떨림 등으로 불편하다고 하네요. 엉덩이에 베기는 느낌. MRI를 석 달 전에 찍었는데 신경 눌림이 없다고 합니다. 디스크가 좁은 게 원인일까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일단은 디스크 감압술을 받았다고 하니까 수술을 받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 쪽으로 통증이 오는 걸로 봐서 신경 뿌리가 자극을 받는 거는 같아요. 근데 MRI 찍었더니 눌림은 없고 좁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추간판의 기능 자체가 사실상 쿠션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그 쿠션 기능을 잃게 되면은 엉덩이 쪽으로 베기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 더는 하이 SY님이 예를 들어서 연령대가 좀 있거나 그러면 이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척추 질환이나 아니면 디스크 후유증으로 골반에 있는 근육이 많이 소실되게 되는 경우에는 별개로 골반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도 흔히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걷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저는 1000보도 걷고 5000보, 6000보 잘 걸어 다녀요. 근데 앉아 있을 때만 베기면서 아프다. 만일에 그렇다고 하고 MRI가 특별히 신경 눌림이 없다고 그러면은 척추보다는 골반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근육량을 늘려주는 운동이나 물리치료 등을 같이 병행해주고, 도저히 앉아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정도라고 그러면은 시술이나 증식 치료 같은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 마지막 게 될 것 같습니다. 이성숙님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자, 교수님 57세 여성입니다. 작년 7월 4, 5번 협착증을 진단받았던 것 같죠. 주사도 맞아보고 물리치료도 했는데 허리를 수그리면 항상 통증이 느껴져요. 요추 골다공증이 마이너스 2.9고 골다공증에서 1년에 2번 받고 있어요. 어떻게 치료받고 관리해야 할까요? 마이너스 2.9만 매우 낮은 골다공증은 아니고
1년에 2번씩 맞는 주사면은 골룹스 억제제일 것 같아요. 데노스마비일 것 같은데, 상품명으로 프롤리아죠. 만약에 이제 이런 주사를 맞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 1차적인 골다공증 약제로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좋은 것 같고요. 표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골다공증 치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계속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하는데도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MRI 상태를 한번 평가해 보는 게 좋죠. 비교적 최근에 찍어서 MRI 통해서 보았는데 신경 눌림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근육 강화 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고 생활 속에서 척추 관련된 좋은 습관들을 유지해서 강화를 해주고 나쁜 자세 등을 피하면서 조금 더 개선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일에 처음에는 주사를 맞아갖고 효과가 상당히 있었는데 점점 짧아져서 지금은 아무 효과가 없고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술보다는 수술 쪽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부분은 이성숙님께서도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57세라 비교적 젊기 때문에 치료를 어느 쪽으로든지 잘 해볼 수 있는 연령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방도가 많으니까 진료실에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진단을 받고 치료 방향을 결정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50분이어서 드디어 또 이제 강의가 끝났습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나요? 순식간에 끝난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노년에서 허리 수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많아요. 허리는 환자들마다도 다르고 의사들마다도 의견이 다르거든요. 오늘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자기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나를 잘 맞춰줄 수 있는 선생님이 제일 중요할 거고, 두 번째는 그 의사의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방법에 맞추어서 너무 찾지 말고 선생님을 보시고 그 선생님하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방향으로 결정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식 인사하고 마무리 지어 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통증 없는 밤 되세요. 굿밤 되세요. 안녕.